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국을 바꾼, 아니 영국만 바꾼 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세계사의 흐름, 한 1000년의 흐름을 바꾼 유명한 전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헤이스팅스 전투입니다. 헤이스팅스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도바 해협, 영국과 프랑스를 가르는 도바 해협의 영국 쪽 해안에서 런던 쪽으로 약간 올라간 데에 있는 평원도시죠. 평원도시, 야산도시라 해야 되겠구만. 야산도시. 워틀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워틀루 1815년 6월에 있었던, 지금 벨기에의 브루셀 근방에 있는 워틀루가 19세기의 역사를 결정한 전투입니다만, 거기도 이 언덕이, 아주 낮은 언덕이 있는 개괄지죠. 개괄지에서 상방 한 2만 명의 군대가 하루 만에 한 100년의 역사를 결정한 전투입니다. 이 헤이스팅스는 유럽 역사의 한 1000년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워틀루 전투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군대가 붙었습니다. 하나는 잉글랜드의 해롤드 왕이 직접 지휘하는, 숫자가 조금 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10,000명 내외의 잉글랜드 군대인데 거의 다 보병이었습니다. 보병. 그리고 노르만디에서 건너온 이 노르만 공국의 윌리엄 공, 나중에 이 사람은 잉글랜드 정복왕으로 불립니다만 윌리엄 더 콩커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지휘하는, 여기도 한 10,000명 전후의 원정군, 상륙군이죠. 이 군대는 보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기병과 활을 쏘는 사람, 궁병이었습니다. 요 두 군대가 대결했는데 그것이 1066년 고려시대 초죠. 1066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에서 프랑스 노르만디에서 건너온 노르만 원정군이 이겼습니다. 이 전투에서 상방 한 6,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잉글랜드 군대는 반이 죽었고 해롤드 왕을 포함해서, 그리고 노르만 군에서는 한 2,000명이, 4분의 1이죠. 2,000명이 죽었습니다. 6,000명이 그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잉글랜드, 더 나아가서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가 결국은 이 노르만 세력, 노르만 전사 집단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영국이 해양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세계적 강국으로 가는 길을 치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정복자인 노르만 전사들, 바이킹 후손들입니다. 노르만 전사들이 아주 유능하고 행정을 잘하고, 그리고 법치를 확립하고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 덕분입니다. 그들의 실력 덕분입니다. 즉 노르만 이 전사 집단이 워낙 싸움도 잘하지만 워낙 사람을 잘 다스리는 타고난 리더입니다. 타고난 리더이므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침략만 받던 나라에서 침략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을 조직화했다는 뜻이죠. 국력을 조직화하고 상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치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문화예술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 또 이 연장선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서 100년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게 쭉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세계사 천년을 결정한 전쟁이다. 이렇게 전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전투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하나 더 보탠다면은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 뒤에 영국 왕들은 직간접으로 다 이 노르만 왕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넓게 보면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노르만 정보왕 윌리엄 공의 32대 후손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32대. 그 사이에 왕조가 막 바뀝니다. 튜드 왕조, 하노바 왕조, 여러 가지로 막 이름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지만은 전체적으로 맥락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뒷받침된 가장 큰 무기는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가 이 세계어로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이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입니다. 왜냐? 이때 영국으로 쳐들어온 노르만 전사들은 바이킹 후손인데 이게 서기 900년경부터요. 지금 노르망디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프랑스를 침입하고 파리를 막 포위하고 세느강으로 배를 타고 그 길쭉한 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약탈질하니까 골치 아픈 프랑스 왕이 아예 노르망디를 떼줍니다. 당신들 여기 살아라. 그 다음 조건이 있다. 나한테 프랑스 왕한테 복속하라. 이렇게 해서 공국으로 만들어줍니다. 공이 되는 거죠. 듀크라 그러죠. 듀크 계급이. 듀크는 왕 바로 밑이죠. 이렇게 해서 노르망디를 얻은 겁니다. 근데 요새 노르망디 여행 선전 많이 봅니다만 노르망디에 가보시면은 참 프랑스 왕이 프랑스에서 제일 좋은 지역을 이 바이킹한테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평원입니다. 노르망디를 기차로 달려보면 막 대평원입니다.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이 생산이 많은 데죠. 생산이. 포도주, 곡식뿐만 아니라 초지가 많으니까 말을 키우기가 좋습니다. 말을 키우기가 좋다는 건 뭡니까? 기병을 양성하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경주마의 한 70%가 노르만디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으면 일단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니까요. 이런 지역을 바이킹 그 사람은 바이킹한테 주어버린 거죠. 그것을 받은 바이킹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공국을 만들어가 힘을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 주변 지역을 통합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파리에 있는 프랑스 왕과 맞먹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노르만디 하면은 또 하나 연상되시는 거 계시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 노르만이 다 상륙작전과 관계됩니다. 1066년은 노르만디에서 출발한 노르만 전사들이 영국에 상륙해가지고 잉글랜드를 점령을 했고 1944년에는 영국에서 출발한 연합군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의 연합군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상륙해가지고 그 장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시면 잘 압니다만 영화 해가지고 독일을 패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유명한 상륙작전이 벌어진답니다. 세계사를 바꾼 두 상륙작전
거의 출발점이고 하나는 또 그 상륙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헤이스팅스 결전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이킹, 주로 덴마크 출신입니다. 바이킹이라 하면 덴마크 바이킹, 노르웨이 바이킹, 뭐 스웨덴 바이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후박지를 제일 잘하는 게 덴마크 바이킹입니다. 이 덴마크 사람들이 지금 평화롭지만 바이킹으로서의 덴마크 사람들은 유럽을 뜰게 한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잉글랜드를 다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900년경부터 노르만디에서 정착하면서 그래서 이름이 노르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불란서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기독교화되죠. 그 다음에 불란서 말을 배우게 됩니다. 불란서의 제도, 동번제도, 기사제도,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노르만 바이킹은 정착해서 뭘 배우는 데는 또 이 사람들이 도사입니다. 싸움도 잘하지만 장사도 잘하고 현지에 적응하는 데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이킹의 그 야성, 군사 문화하고 불란서의 선진 제도를 융합하게 됩니다. 어떤 두 다른 제도를 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외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문화적 종합 능력이죠. 통합 능력이죠. 소화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힘을 찔른 이 중에서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 이 걸출한 영웅이 나와가지고 1066년에 왜 잉글랜드로 쳐들어가게 됐느냐. 그 전에 영국 왕이 에드워드 콘페스 고백왕이라, 이 사람 독실한 기독교 신도이므로 기도할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잘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백왕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왕이 1066년 초에 죽었습니다. 이 후계자를 놓고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는 후계자입니다. 왕이 죽고 나서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 19세기 정도까지 국경 있는 국가로서의 개념보다는 왕가가 중요한 단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왕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이 죽으면은 당연히 영국 사람이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계승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에드워드 왕이 죽으니까 두 사람이 그 자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는 노르웨이에 있던 할드라다,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할드라다라는 왕입니다. 이 할드라다라는 왕은 그야말로 바이킹 전사의 전형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보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갑다큐멘터리 하나 올려놨습니다. 바이킹 전사의 생애라고.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잔틴 제국에 가가지고 경호대장도 되고 모험하는 데가 없습니다. 키예프에 가서 또 이 바이킹 국가를 지켜내기도 하고 이 모험을 많이 하다가 결국 돌아와가지고 왕이 된 이 모험가죠. 천성적으로 모험가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앉아서 죽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바이킹 전사의 피를 받은 맹렬한 사람입니다. 이 할드라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 이유는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합니다. 내가 잉글랜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윌리엄 공도 그 에드워드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후계자 약속을 받았다 주장하니까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영국으로 쳐들어온 게 바로 노르웨이 할드라다가 한 2만 명을 태운 수백 척의 배를 몰고 노르웨이에서 영국으로 쳐들어옵니다. 영국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저 런던 북쪽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게 9월입니다. 9월. 하니까 이때 후계자로 된 사람은 해롤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해롤드 왕은 영국 귀족의
영국, 잉글랜드 귀족의 초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롤드 왕은 윌리엄 공이 도바 해협을 건너서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쪽 해안의 병력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북쪽에 노르웨이 바이킹이 상륙했다. 하랄다 왕이 상륙했다는 급보를 듣고 그 병력을 끌고 한 10,000명 되는 병력을 끌고 북상을 합니다. 북상을 해서 드디어 9월 25일 날 1066년 9월 25일 스탠포드 브리지 배틀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다리, 스탠이 아니고 스탠포드 브리지 다리에서 양쪽 군대가 정면 충돌을 하는데 잉글랜드 군이 이 바이킹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바이킹 군대는 이 잉글랜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예상도 안 하고 갑옷 같은 것을 저 배에 그냥 실어놓고 너무 덥다고 가벼운 차림으로 왔다가 기습을 당한 거죠. 여기서 전멸해버립니다. 이 할드라다 왕도 여기서 죽고 또 헤롤드 왕의 동생으로 배신을 해가지고 노르웨이에 붙었던 토식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죽고 해가지고 대성을 거둡니다. 대성을 거둬요. 그럼 이것도 아주 굉장한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헤롤드 왕이 굉장히 용맹하고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자, 불행하게도 9월 25일 날 대성을 했으면 좀 푹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급보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9월 28일 노르만 윌리엄 공이 대군을 이끌고 해안에 영국 해안 남쪽 해안이죠. 영국의 남쪽 해안, 잉글랜드의 남쪽 해안 패번시라는 데 상륙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맞으러 내려가야죠. 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격전을 벌린 후인데 또 강행군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강행군을 물론 뭐 말 타고 걸어서 내려오는데 말 타고 보병하고 기병하고 섞여버리면은 보병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기병이 앞장서 가면은 뒤에 따라오는 보병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그러나 몽고 군대는 전원 기병이니까 기병 속도로 움직이니까 항상 전투에 유리한 거죠. 이 전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동력입니다. 누가 빨리 목표지에 가느냐죠. 기동력.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자, 그러면은 이 노르만 공은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상륙을 했느냐. 이 윌리엄 공은 일종의 이 잉글랜드 점령 사업을 벤처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창업 투자죠. 우리가 쳐들어가서 잉글랜드를 차지하면은 여기 협력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뭐 귀족 호칭도 주고 땅도 나눠주겠다 해가지고 그 불란서 중심으로 이 용맹한 군사들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만 군사가 주축이지만은 불란서의 귀족들도 참여하고 플랑다스 지금 벨기에 이 지역에 있는 귀족들도 오고 그 다음에 브리타뉴라고 있습니다. 지금 불란서의 그 노르만디 옆에 브리타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웨일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리타뉴입니다. 브리턴. 그 전사들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다국척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을 한 몇천 마리를 같이 태워서 갑니다. 그럼 이게 대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백 척의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짓고, 그 노르만디 해안에서 배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배를 짓는 동안에 몇 개월 동안은 말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만 마리 말을 먹이려면은, 말 먹이값만 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상병을 운영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만 해도 하루에 한 몇십 톤 들었을 겁니다. 그 말 먹이고 군인들 먹이고 하는 이런
작업이 전쟁에 제일 중요한 거죠. 전투는 그냥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전투를 가능하도록 하는 군수 지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 되는 부대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잉글랜드를 친다는 것은 그건 거국적인 사업이랍니다. 거기에 모든 걸 겁니다. 거기서 지면은 쫄딱 망하고 왕위에서도 쫓겨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공이 어마어마한 야심이 있었다. 이건 모험입니다.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이킹 노르만의 전통이라고 보면은 뭐 전통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역시 노르만디라는 부유한 땅에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기술자가 많다. 그 다음에 현금 동원력이 많았다. 그리고 약속할 땅이 있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9월 28일 날 태원시에 상륙을 했어요.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헤롤드 왕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려오는 길을. 헤롤드 왕은 강행군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는데 그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이기고 내려왔으니까 걸어서 내려온 거죠. 오면서 런던에서 잠시 쉬었다가 드디어 헤이스팅스 들판에 도착한 것은 1066년 10월 14일 새벽이었습니다. 헤롤드 왕은 자기 노르웨이를 기습한 것처럼 몰래 와가지고 미리 와서 주둔하고 있는 노르만 군을 치려고 했는데 들켜버렸습니다. 급히 노르만 군대도 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늦게 발견했으면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 척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도초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걸 잘 보여준 겁니다. 대비한 군대와 대비하지 않는 군대가 그 용맹한 노르웨이 바이킹도 헤롤드 왕이 접근하는 것을, 그 군대가 접근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노르만 군은 알고 딱 대비를 했습니다. 전장은 헤이스팅스 전장은 어떤 지형이냐 하면은 헤롤드 잉글랜드 왕은 약간 구릉지대의 높은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건 유리하죠.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그 아랫부분에 남쪽입니다. 남쪽에 노르만 군대가 이제 진을 쳤습니다. 전투는 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돼서 저녁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헤롤드 왕은 전원 보병이니까 어떤 진을 쳤느냐 하면은 그 방패를 가지고 몇 겹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웅크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르만은 윌리엄 공이 지휘한 노르만 군대는 맨 앞에는 활을 쏘는 부대, 그 뒤에 기병, 보병을 배치를 했습니다. 뒤에. 그리고 좌, 중, 우군으로 나눴죠. 중군을 윌리엄이 지휘를 했습니다. 전투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요사이도 전투를 시작하면 포병이 먼저 쏘지 않습니까? 이때도 활을 먼저 쏘게 했습니다. 활. 그런데 잉글랜드군은 활부대가 없었어요. 한 2,000명의 활부대였습니다. 이 노르만군은 활을 쏘았습니다. 활을 쏘았는데 이 방패로 다 막아가지고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병을 앞세우고 그리고 보병과 함께 정면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노르만이 잉글랜드에 대해서. 잉글랜드 군대가 잘 막았어요. 여기서도 잉글랜드의 진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진일퇴를 하다가 오후에 들어서 잠시 휴식이 시작됐습니다.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투도. 다시 전투를 재개를 할 때 이 전사학자들에 의하면 윌리엄 공이 트릭을 썼다고 합니다. 트릭. 어떻게 트릭을 쓰느냐. 막 잉글랜드 군대를 공격을 하다가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 언덕에서 밑으로 막 내려 뛰니까 그동안에 수비만 하던 잉글랜드 군대가
야, 저놈들이 달아나는 모양이구나 하니까 그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추격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덫에 걸린 거죠. 계획적으로 도망친 거죠.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에 기병이 뒤돌아서면서 흩어져서 내려오는 잉글랜드 군을 섬멸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것은 해롤드 왕이 눈에 화살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왕이 죽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중세 전투에서는 왕이 바로 지휘관이니까. 그래서 저녁 무렵에는 잉글랜드 군대가 완전히 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한 번 이 결전을 하다가 전세가 분리해서 무너져서 도망가는 군대는 그냥 잡혀서 죽는 거죠. 뭐. 기가 꺾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등을 소라고 내밀고 도망을 가니까 섬멸해가지고 4,000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4,000명이 누구냐?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섬멸된 4,000명이 바로 잉글랜드의 귀족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귀족이 다 동원된 전투였어요. 그래서 이 전투로 해가지고 잉글랜드 귀족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배층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노르만이 잉글랜드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4일부터 이제 북진을 시작을 합니다. 런던에 12월에 들어와요. 1066년. 그리고 런던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잉글랜드 왕 대관식을 갖습니다. 윌리엄 공이. 자, 윌리엄 공은 계급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왕에 대해서 복속하는 공이고 듀크고, 잉글랜드에서는 킹이 됐습니다. 킹 앤 듀크죠.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왕의 계급을 보면 황제일 수도 있고, 황제이면서 동시에 왕일 수도 있고, 왕이면서 동시에 듀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급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뭐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노르만 전사들이 잉글랜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 다음에 뭘 하느냐?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서쪽으로 웨일스, 아일랜드까지 이제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에 남겨놓은 노르만디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노르만디 지역도 이제 계속 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르만 세력이 노르만을 포함해가지고 프랑스에 남겨놓은 노르만, 잉글랜드에 걸친 나라가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걸친 나라를, 왕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도 본부는 어디냐? 노르만디였습니다. 노르만디. 윌리엄 공은 주로 잉글랜드에 산 게 아니고 노르만디에 살았습니다. 노르만디. 죽어서도 노르만디에 있는 캉이란 데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자왕 리차드입니다. 이 사자왕 리차드 영국 왕 노르만 공을 겸했는데 이 사람도 죽고 나서 노르만 지역에 묻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썼습니다. 프랑스 말을. 프랑스 군인이죠. 프랑스 말을 쓰는 노르만 전사가 잉글랜드를 점령함으로써 프랑스 말이 영국의 서민들이 쓰던 영어하고 서로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섞이게. 근데 그때만 해도 프랑스가 훨씬 잉글랜드보다 선진돼 있어 놓으니까 중요한 단어는 거의 다 프랑스 말이었어요. 이 프랑스 단어가 영어로 들어옵니다. 이 영어 중에 프랑스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그 어원을 찾으면 현재 그 영어사진 뚜껑을 보시면 그 어원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어원이 너무 많은데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중요한 언어,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행정, 군대, 법, 그리고 무슨 건축 이런 것과 관계되는 단어는 막 거의 다라고 하면 좀 과장일지 모르지만 거의 다 프랑스어를
어원으로 해가지고 영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한글 전용 좋아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프랑스 언어는 우리를 침략했던 사람들 언어니까 쓰지 말자. 단어에서 프랑스 다 빼버리라고 했으면 아마 영어는 지금 어디 시골 지역 언어로 전락했을 겁니다. 프랑스어가 들어옴으로써 영어가 세계적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단어의 약 25%가 독일어원. 영어는 독일어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약 25%가 프랑스어입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리된 쇠고기를 비프라 그러죠. 비프가 이게 노르만 전사들이 가지고 온 말이 영어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전에는 잉글랜드 사람들은 그냥 소를 카우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카우를 요리해가지고 먹을 때는 쇠고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프 머튼이라고 그러죠. 머튼, 양고기를 머튼. 이것도 프랑스 말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 군사, 근데 이게 무장, 솔저, 머린, 버탈리온, 가드, 오피서, 인펀트리, 카발리, 아미, 아틸러리, 피스톨, 스쿼드론, 플래툰, 브리게이드, 코스, 슬렌더, 서벨리, 전부 다 랑데브까지 거의 전부가 전쟁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겁니다. 노르만 전사들을 거쳐서.